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로빈슨 크루소와 부르주아 남성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텍스트 1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11쪽이죠. 오늘 여기부터 하겠는데 우선 간단하게 또 우리가 준비한 수업 관련 동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홀로 살아남기란 예전부터 탐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온 주제였습니다. 소설과 만화, 영화, 게임 등 정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남은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데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이죠. 다들 로빈슨 크루소 하지만 사실 정확한 제목은 무려 모든 선원이 사망한 조난에서 혼자 살아남아 미대륙의 위대한 강 오리노코 어귀 근방에 무인도 해변의 표류에 8하고도 20회 동안 산 요크 출신의 뱃사람 로빈슨 크루소의 기묘하고도 놀라운 모험과 삶의 이야기와 그가 어떻게 겨우 기적적으로 해적선에 구출되었는지에 관하여입니다. 요즘 맞습니다. 원래 원제목이 이렇게 길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알고 처음에 엄청나게 놀라면서도 좀 우스꽝스러웠는데 어쨌든 이게 원제목이었습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문장형 제목은 명함도 못 내밀겠죠?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인 데니엘 디포가 쓴 또 다른 소설 역시 어마어마한 길이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알아보자면 오늘날에는 몰 플랜더스라는 짧은 제목으로 알려진 이 소설의 원제는 뉴게이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이후 60년의 굴곡진 삶 동안 12년을 매춘부로 5번은 아내로 그중 1번은 형제와 결혼하고 12년을 도둑으로 8년을 버지니아주에 유배된 흉악범으로 노년에는 부자가 되어 정직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세상을 떠났던 유명한 몰 플랜더스의 행운과 불운에 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목만 들어도 그 책의 내용을 대체로 알 수 있는, 그죠? 줄거리 소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벌써 책 한 권 다 봤네요. 아무튼 다시 무인도로 돌아가자면 2000년에 개봉했던 캐스트 어웨이는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라는 평을 들으며 흥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붉은 손자국의 배구공으로 유명해졌죠. 게임 회사 EA의 대표작인 심즈에도 캐스트 어웨이라는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버전이 따로 있고요.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를 실제로 해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셀커크였습니다. 이 사람의 실화를 소재로 로빈슨 크루소 작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영화 캐스트 어웨이는 여러분 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톰 행크스 주연의 헐리우드 영화인데 저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영화도. 스코틀랜드의 조그마한 어촌, 신발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1676년에 태어났던 알렉산더는 7째 아들은 행운을 갖고 태어난다고 믿은 엄마의 애정을 듬뿍 받으며 반항기가 충만한 10대로 자라났습니다. 1695년 19살 난 알렉산더는 실수로 바닷물을 담아둔 통에서 물을 마셨다가 그걸 본 남동생이 키득키득 웃는 소리에 화가 나 동생을 나무 몽둥이로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말리는 아버지와 형수까지 폭행해 법정에 소환되었죠. 하지만 감옥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던 그는 남아메리카로 떠나 바다 사나이가 되겠다며 가출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인지는 알 수 없어 여러 추측이 난무하지만 어쨌든 그의 성은 셀 크레이그에서 셀커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촌에서 자랐기에 바다를 잘 안다고 생각해 했던 선택일까요? 하지만 남미로 떠나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배는 좁고 식사라고는 딱딱한 비스킷과 건조한 콩, 짜디짠 육포 조각뿐인데다 양도 적고 잘 때도 일할 때도 옷은 축축하고 일은 고되고 집에서도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도 샌다고 그의 울컥하는 성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함께 배에 탄 선원들과 계속 싸움이 붙었죠. 1703년 알렉산더는 사나포선에 합류해 남미 주변을 돌았습니다. 사나포선은 민간 소유이지만 교정국 선박을 공격하고 배의 재물을 탈탈 털어버릴 권한을 정부로부터 받은 선박입니다. 사실상 나라한테 허가받은 해적이었죠. 당시 영국은 스페인과 끊임없이 다투는 중이었기 때문에 스페인 선박을 만나면 이들은 영국 해적이 되어 스페인 선박과 싸우고 약탈했습니다.
이때쯤이면 알렉산더도 나름 바다에 대해 경험을 쌓았다고 자부할 만했고 실제로도 뛰어난 항해사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가 더 안락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음식은 맛이 없었고 사람들은 싸워댔으며 심지어 열병으로 쓰러진 선원이 15명에 나머지는 괴열병에 시달리고 있었죠. 선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지고 있는 사이 선장이 열병으로 죽어 상류층 출신의 21살짜리 토마스 스트레들링이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육포에도 곡물에도 쥐똥과 바퀴벌레가 가득해 선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끊임이 없는데 인기도 없고 재수도 없는 스트레들링이 선장이 되자 사람들은 브라질 해안을 지나는 내내 이 새로운 선장에게 대놓고 싸움을 걸어댔습니다. 특히 동네 최고의 다혈질인 우리 주인공은 눈만 뜨면 선장에게 온갖 시비를 걸고 으르렁거리며 싸워댔죠. 그러던 1704년 9월의 어느 날 배는 칠레의 한 무인도에 정박하였습니다. 선장은 여기서 한 달을 머물며 쉬고 식량을 다시 채웠죠. 하지만 알렉산더 셀커크의 눈에는 배도 선원들도 선장도 스페인 배를 공격하긴커녕 바다를 항해할 상태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선장이 이제 다시 바다로 나가자고 명령하자 곧장 말싸움을 시작한 알렉산더 셀커크는 자기는 이 섬을 떠나지 않겠다며 이딴 쓰레기 같은 배 맨날 물이나 질질 새고 내가 저 배에 다시 타느니 평생 여기서 살고 만다 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쳐댔습니다. 알렉산더는 다른 선원들에게도 타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고 그 소리를 들은 선장은 화를 참지 못했죠. 선장은 그러라며 총과 칼, 냄비, 담배, 럼, 옷가지 몇 개와 성경책을 던져주고는 알렉산더를 해변가에 덩그러니 남겨둔 채 배를 출발하라 지시했습니다. 당황한 알렉산더는 금방 후회하며 그러지 말고 자기를 다시 태워달라고 사정했지만 반항적인 선원들의 태도가 지긋지긋했던 선장은 알렉산더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가버렸죠. 그 뒤로 알렉산더는 무인도에서 4년 4개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휴, 저 성질머리 좀 죽이지 싶으신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알렉산더가 비록 욱해서 했던 소리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가 타고 온 배는 얼마 후 페루 해안에서 침몰했고 선원들은 거의 다 죽었으며 선장을 포함해 살아남은 소수의 선원들은 스페인 쪽에 포로로 잡혀가 감옥에서 무척 고생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알렉산더는 황당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누가 올 거라고 생각해 그때까지만 견디자며 일단 해안가를 걸으며 음식을 찾았죠. 해변에는 닭새우가 많아 그걸 주로 먹었고 물고기도 많긴 했지만 배탈이 잘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구조에 미칠 것 같아진 그는 첫 몇 달간은 자살까지 고려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밤만 되면 남방 코끼리 물범이 울어댔고 배에서 내린 쥐떼는 그의 주변을 맴돌았죠. 알렉산더가 섬의 야생 고양이를 겨우 길들인 뒤에야 쥐떼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섬 밖을 맴돌던 그가 결국 바다만 바라보는 일을 포기하고 먹을 것을 찾아 섬 안으로 들어가자 놀랍게도 섬 안에는 이전에 이 섬을 들렸던 이들이 두고 간 염소들, 먹을 수 있는 야생 채소와 과일들이 즐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의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이 난파선에서 겨우 몸만 건져 살아남아 무인도에 오게 된 막막한 상황에 비하면 알렉산더는 꽤나 살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염소 덕에 염소 젖도 얻고 고기도 얻었고 옷이 해져도 염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음식도 염소 고기와 닭새우, 순무와 고추를 넣고 끓인 국을 먹었죠. 섬에는 동물도 많아 처음에는 편하게 총으로 사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총알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쫓아다니며 사냥을 해야 했는데 그 와중에 죽을 뻔하기도 하며 매일 생존하기 위해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 덕에 얼마 지나지 않아 집도 2채나 지었죠. 하나는 침실, 하나는 부엌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외로움이었죠. 알렉산더는 외로움을 잊기 위하여 성경책을 읽고 시편을 노래하고 기도를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일기는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 그림을 보면 성경책을 읽고 있는 알렉산더 뒤로 2채의 집과 멀리 염소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신발도 필요 없이 맨발로 숲속을 뛰어다닐 정도로 섬 생활이 익숙해졌을 때쯤 섬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게 영화 속이라면 환희의 비명을 지르며 뛰어갔겠지만 알렉산더는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만약 저들이 스페인 사람이라면 눈에 띄는 순간 죽게 될 테니까요. 안타깝게도 섬에는 사람들이 2번이나 왔는데도 2번 모두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하필 스페인에서 온 이들이었고 알렉산더는 잽싸게 몸을 숨기고 피해 다녔습니다. 알렉산더를 발견한 이들이 그를 쫓아왔지만 섬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알렉산더를 잡을 수는 없었죠. 1709년 2월
그렇게 하루하루 제대로 된 구조만을 기다리던 알렉산더에게 드디어 기다리던 배가 나타났습니다. 영국 산악호선인 듀크호의 등장이었죠. 한참을 살펴 지나가는 저 배가 영국 배라고 확신한 알렉산더는 뛸 듯이 기뻐하며 불을 피워 이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훗날 로저스 선장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염소 가죽 옷을 입고 맨발이었던 알렉산더는 잔뜩 자란 머리와 수염까지 있어 헐북숭이 동물 같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과 말을 한 지 워낙 오래되어 단어를 반밖에 말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어려웠죠. 알렉산더는 염소를 몇 마리 잡아 대접하며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곧 옷과 신발을 받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안 신던 신발을 너무 오랜만에 신으니 발이 팅팅 부어 한동안 고생했다고 해요. 오늘날이라면 알렉산더부터 집으로 보내는 게 우선이었겠지만 듀크호는 스페인 선박들을 터느라 정신이 없었고 결국 알렉산더는 무인도에서 탈출하고도 2년 뒤에야 영국 런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1711년 10월 영국으로 온 알렉산더는 이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듀크호가 스페인 선박을 털어 벌어들인 돈 덕분에 덩달아 부유해졌고 무인도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알렉산더도 그의 가족도 어딜 가든 환영받았죠. 어느 식당을 가든 무인도 표류 썰만 풀면 무료로 술과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그는 심지어 2명이랑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저스 선장이 쓴 세계 항해기에는 알렉산더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으며 1713년 12월 3일 작가 리처드 스틸 역시 알렉산더의 무인도 생활기를 더 잉글리시맨지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작가 데니엘 디포는 셀커크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에 관해 알렉산더를 구조한 로저스 선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만 디포가 셀커크를 만났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후 1719년 데니엘 디포는 알렉산더 셀커크의 생존기에서 영향을 받은 소설 로빈슨 크루소를 발표하였죠. 로빈슨 크루소는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1966년 칠레 정부는 알렉산더 셀커크가 4년 4개월을 살았던 무인도의 이름을 아예 로빈슨 크루소 섬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제 육지에서 안락하게 살 법도 한데 뼛속까지 바다 사나이였던 알렉산더는 영국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1720년 11월 44세의 나이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해 역시 이전처럼 전염병으로 가득했고 결국 그는 1721년 12월 13일 오후 8시 황열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죠. 언제든 다시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는 영원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참, 어쩔 수 없네요. 그죠? 가만히 이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방랑배기 도진 사람들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다에서 결국은 생을 마쳤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로빈슨 크루소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로빈슨 크루소 내용에는 또 작가 다니엘 디포의 어떤 일상적 삶이나 그 시대적 어떤 정치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지만 전체적인 그 무인도에서의 생활상은 셀커크의 이야기를 소재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텍스트로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빈슨 크루소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텍스트는 부르주아 남성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제가. 그래서 여성성과 이제 대비해서 볼 때 이 남성성과 여성성은 사실은 우리가 뭐 신체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말이나 행동도 또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르죠. 가치관도 좀 다르고요. 그죠? 모든 면에서 서로 이렇게 좀 대비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남성 여성을 분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성적인 특성, 여성적인 특성, 이 남성성과 여성성은 사실은 서로 관계적 개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관계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여성성도 그렇지만 남성성도 하나의 대상이 아니고 남녀가
우리가 사회적성이라고 하는 젠더 있죠. 남녀가 이 젠더화된 생활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남녀의 어떤 관계에서 초점을 맞춰서 보통 남성성, 여성성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특징 말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18세기 남성성도 예를 들어서 남자다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많이 그런 말 했죠. 니 남자답지 못하다, 사내답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여기서 이제 남자답지 못하다 하면 여자 같다, 계집아이 같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남자다우려면 먼저 여성스러운 것을 좀 멀리 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이미지는 자기들이 이제 그걸 멀리 해야 하는 그런 상대역이었고 또 그 상대방들과 대면하는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그걸 극복해야 하는 어떤 내면의 열등성이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표현을 조금 문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남성과 여성성은 그 사회적 성, 즉 젠더적인 측면에서도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공업에 종사하는 부르주아 남성은 또 이 남자답지 못하다는 비난을 들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업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안정적인 토지 소유권을 가진 그런 귀족들하고 비교할 때, 젠틀리한 그 남성성과 비교할 때, 이 상업 자체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여성적인 그 가치가 들어가 있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특히 18세기 초에 대외 무역이 활발했고 식민지에 대해서 또 투기하는 게 많았고 이런 상업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좀 사치스러운 문제가 이 남성다움과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여자들이 남자보다는 더 사치스럽다 이렇게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작가들 중에 스위프트나 알렉산더 포프, 존 게이 이런 그 당시 작가들이 여성을 좀 사치의 어떤 표상이다, 사치의 전형이다 이렇게 많이 비난을 했고요. 사치 때문에 이런 군사력과 시민의식이나 안정된 지위와 토지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는 이 남성적인 사회가 그 국내외의 무역 그리고 사리사욕, 지위의 불안정 이런 것에 근거한 여성적 사회로 변질된다. 이런 인식이 이제 퍼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치품에 이렇게 자꾸 쇄도하는 것은 그 관련해서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그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치를 부리면서 귀족 행세를 한다거나 사치가 남자들을 여자처럼 만든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군사적 방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영국의 그 남성성을 보통 그 사람들은 남자다운 어떤 정복의 영웅, 또 경제관념이 투철한 이런 인간, 이런 게 이제 19세기 사르파 시대 환상에 19세기 사르파 시대에 어떻게 보면 환상이다. 왜냐하면 상호흡이 발달하니까 이런 게 없어진다는 말이죠. 남자다운 어떤 정복의 영웅 같은 그런 특징이. 그래서 이들의 18세기 선조는 대체로 여성화된 사내답지 못한 존재 이렇게 보통 비난을 받았고요. 그래서 부와 사치 또 신용거래 같은 무질서의 여신으로 상징되는 대내외의 영향력과 싸워야 했다.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폭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이제 좀 씨름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이 작품의 작가 디포였습니다.
18세기 선조 중 한 명이죠. 디포는 그 다른 작품이죠. 완벽한 영국 상인이라는 작품에서 상인들이 사업에 실패한 것을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기 나옵니다. 신용거래와 사치는 상인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가장 위험한 구렁텅이 중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 발전이 국부의 원천이라고 믿었는데 과소비는 오히려 미덕을 저해하는 사치와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디포는 본 겁니다. 그래서 상업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치,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즉, 이 상업의 어떤 여성적 가치라는 그런 문제를 이제 굉장히 우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나오죠. 돈은 군대를 일으키고 상업은 돈을 일으킨다. 이에 상업이 군주를 강하게 만들고 국민을 용감하게 만든다는 말은 사실일 것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가장 사내답지 못한 사람도 돈만 있으면, 그래서 자신을 위해 싸울 사람들을 고용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이웃만큼 강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디포의 고민을 드러낸 대목입니다. 이렇게 상업적인 부 자체가 사실은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업과 남성다움을 어쩔 수 없이 또 연관짓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디포는 상인들에게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사치 같은 그런 기질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조언을 보통 많이 했는데,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기 통제, 자기 컨트롤이었습니다. 자제력이죠. 이런 자제력이 없는 것은 여성이다. 남성은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업에 몸담으면서도 사내답지 못함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욕이나 자제 같은 이런 부르주아 미덕을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국의 그 청교도적인 노동윤리와도 연관이 있고요. 또 여성성을 좀 억압함으로써 남성성을 강화하는 그런 또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포의 이런 의도가 나온 작품이 바로 로빈슨 크루소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성과 섹슈얼리티를 배제한 작품이 로빈슨 크루소거든요. 이 작품에서 거의 완벽하게 자기 의도를 실현했습니다. 이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 스스로도 이런 말을 하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온갖 사악함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었기에 내게는 육신의 정욕과 시각적 욕망이나 인생의 자랑이 없었다. 그렇죠. 무인도에 지금 혼자 있는데 뭐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시각적 욕망, 인생의 자랑 이런 거하고는 다 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섬이라는 것이 책 전체에서 보면 여성은 나오지 않지만 이 섬이라는 게 상징성이 그죠? 여성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이 없다는 이게 많은 비평가와 경제학자들이 이 로빈슨 크루소를 경제적 인간의 전형으로 만드는 주요한 어떤 근거가 된 게 이 여성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관한 책을 쓴 또 다른 사람 중에 월트 드라메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도 보면요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과 함께 있다면 혹은 이 이야기에 여성이 들어간다면 탈출은 실패하고 만다. 에? 로빈슨 크루소의 섬은 이브의 청약과 회방에 방해받지 않고 에덴 동산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거 보면 지금 우리 이 텍스트를 보는 우리 여학생들은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특히 이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와트라는 사람도 섹스, 즉 성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경제적 목적을 향한 개인의 합리적 추구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다.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통제할 수 있어야 성을 통제했기 때문에 이 로빈슨 크루소가 성공할 수 있었다. 성공의 열쇠가 바로 성에 대한 통제다. 이렇게. 그죠? 여성이 없는데 성관계든 성과 관련된 게 일어날 수가 없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여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작품에는 이렇게 근대적인 경제관을 실천하는 이성적인 남성이 출연한다. 이런 논리로 비평가들이 그 당시 그 비평가들 보면 전부 남자들이에요. 사실은 그죠? 비평가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봤지만 여성성과 이렇게 대비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강인한 남성성은 구성될 수 없습니다. 그냥 남성성만 존재했다면은 논리가 서지 않겠죠. 여성성과 대조 이렇게 비교를 함으로써 강인한 남성성이 부각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는 여성의 부재 탓이 아니고 다양한 여성성을 발판으로 해서 권위 있는 남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에 담긴 여성성을 상징하는 많은 비유들, 메타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선 그 이분화된 성별 위계 구도를 볼 때 로빈슨 크루소는 정복하는 남성 주체로 나오고요. 또 이 무인도 섬과 이 섬에 딸린 부산물들은 정복당하는 여성 타자로 그런 대상으로 이제 비유가 되는 겁니다. 섬에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고 요새를 짓고 사냥을 하고 야생동물을 길들이고 이런 행동은 이 로빈슨 크루소의 특정 목적, 자신의 특정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을 지배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섬은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 자양분의 공급처가 아니고 원료 기지 역할로 전락을 했고 경제적인 침식과 함께 완전한 식민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섬에 들어오기 전하고 섬에 들어온 후에 그 자연과 그 자연의 부산물을 대하는 로빈슨 크루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런 태도 변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작품에도 나오지만 그 섬에 표류되기 전에 항해에서는 보면 파도, 폭풍, 바다 이렇게 표현되는 자연에 압도당해 가지고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두려웠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섬에 이제 무인도에 표류된 후에는 자연을 개척하고 통제하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얻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섬에 표류했을 때 처음에는 절망의 섬이고 불행의 섬이었는데 나중에 이 로빈슨 크루소의 손을 거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문명의 섬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자연이나 혹은 그 이 섬과 그 섬의 부산물로 생각할 수 있는 타자, 남자와 남성성과 반대되는 이 여성성의 정복을 통해서 로빈슨 크루소는 자신만의 주체적인 남성성을 다시 정립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가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 모험을 떠난 동기였죠. 처음에 로빈슨 크루소가. 그렇지만 동기였는데 로빈슨 크루소가 이 섬에서 재빨리 가정환경과 가족을 조성합니다. 가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데 실제로 섬에 있으니까 가족이 그립고 가정 환경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이 울프가 한 버지니아 울프가 한 말을 보면 이 로빈슨 크루소에서 중산층 가족 이야기를 포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관련된 얘기가 여기 나오죠. 우리가 알기로 로빈슨 크루소는 온갖 위험과 모험을 겪은 후 무인도에 홀로 내던져진 한 남자의 이야기다. 하지만 막상 책을 펼치면 그 기대는 무너진다.
우리는 질서 잡힌 근면한 중산층 삶의 모든 축복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영국의 중산층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큰 행운은 없다는 것이 이 작품에서 확실히 보인다. 이렇게 평을 했어요. 어? 그런 말을 들을만 합니다. 사실은. 로빈슨 크루소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그 섬에 다양한 용도의 집을 짓고 자기 주변의 동물들을 모으고 뭐 염소나 개나 고양이, 앵무새, 그죠? 이런 동물들이 이제 자신의 작은 가족이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로빈슨 크루소는 이제 자신의 주변을 또 통제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남성성을 기르는 훈련도 하고, 그죠? 그래서 가족을 만들려는 이 로빈슨 크루소의 시도가 어쩌면 그 암컷 고양이들의 부덕으로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버지니아 울프가 이상하게 얘기한 것처럼 개들은 전혀 번식을 하지 않는데 고양이들은 엄청난 생존력 때문에 골칫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뭐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도 보면 고양이들이 번식력이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중성화 시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로빈슨 크루소는 고양이들이 자신의 통제 영역을 벗어난 듯 그렇게 보이니까 마치 해충이나 야생동물처럼 제거하고 다시 한번 가정의 경계를 다시 이렇게 확립을 합니다. 로빈슨 크루소 자신은 아버지의 권위를 거부했는데도 자기가 무인도에 있으니까 이제 마치 자기가 아버지의 권위를 또 자기가 세우려 하죠. 여기 보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와 나의 단출한 가족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있으면 내 백성의 목숨은 절대로 내 손안에 있었다. 내가 목을 매달고 끌어내고 자유를 줬다 뺏을 수도 있지만 내 백성들 중에는 반란을 일으킬 자가 없었다. 이렇게 완전히 가부장적인 절대적인 어떤 권한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이 환경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부르주아 이 가장의 자화상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내의 존재인데 여기는 여자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18세기에 가장 열광적인 호응을 얻은 소설이 파멜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파멜라라는 소설에 보면은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 부르주아 남성이 그리는 이상적 여성상은 남편한테 순종하고 검소하고 절제하면서 청교도적인 미덕을 보여주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밖에서 부르주아 남성이 진정 남자다울 수 있는 것은 가정 안에서 이런 스위트 홈을 상징하는 여성 덕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아하고 갸냘픈 부르주아 여성의 이런 모습이 바로 남편의 경제적 능력에 기댄 중산층 여성의 지위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중산층 남성의 사회적 성공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로빈슨 크루소한테는 아내가 없죠. 이 작품에서. 그렇지만 아내의 자리를 채워주는 게 누구냐? 식인종에게서 자기가 구해줬던 노예 브라이데이가 있었습니다. 그죠? 18세기가 막 시작될 무렵인데 그 메리 아스텔이 한 말 중에 자, 모든 남자가 자유롭게 태어난다는데 어떻게 모든 여자는 노예로 태어나는가? 이렇게 따진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내와 노예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관계로 본 겁니다. 그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조금 그렇게 뭐 완전 동일하진 않지만 또 페미니즘 정치 이론가들도 말한 내용을 보면요.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만들어진 근대 시민사회에서 여성은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개인이 아니라 타자로 남자가 주인공이니까 남자 입장에서 볼 때 타자로 정의되었고 여성의 본질은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남성보다 때로는 아이 혹은 미친 사람, 유색인종, 식민지 같은 다른 주변화된 집단과 비슷한 존재로 간주됐다는 겁니다. 즉
백인 남성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타자죠. 타자로 규정된 이러한 사람들의 정체성은 굉장히 복합적이죠. 상호 전환 가능하고, 그죠? 노예든 여성이든 뭐 유색인종이든 백인 남성 빼고는 전부 이렇게 타자화 시켜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 노예 프라이데이에게는 원주민 남성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양성적인 존재고 노예이고 하인이고 이런 여러 다양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과 독자들이 이 로빈슨 크루소와 프라이데이 간의 관계를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인식 못할 정도로 프라이데이를 대하는 로빈슨 크루소의 태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모호하고 로빈슨 크루소가 이 프라이데이의 목숨을 거머쥔 주인임을 뚜렷이 우리가 자각하고 있지요. 분명히 알지만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프라이데이를 아이로 지칭하기도 하고 또 먹여 살릴 식구로 그렇게 지칭할 때도 있고 또 동반자나 혹은 조력자로 지칭할 때도 있고 또 버스로 지칭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빈슨 크루소가 자식을 대하듯이 프라이데이에게 영어와 기독교를 가르치죠. 또 프라이데이의 짧은 영어는 마치 아이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프라이데이의 어떤 외모를 묘사할 때 로빈슨 크루소의 언어를 보면 인종적인 색채도 있지만 좀 양성적이고 에로틱한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 표현이 여기 나오거든요. 프라이데이에 대한, 그죠? 그는 곱상하게 잘생긴 얼굴에 체격도 잘 빠졌다. 거구가 아니면서 팔다리가 길고 키가 크며 몸매가 좋았다. 인상이 아주 좋고 험상궂거나 무뚝뚝한 구석이 없으면서도 얼굴에 매우 사내다운 면모가 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유럽인처럼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면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특히 웃을 때 그랬다. 피부는 새까맣지 않고 근사한 황갈색이었는데 브라질이나 버지니아 여타 북미 원주민들처럼 보기 싫게 누렇고 역겨운 황갈색이 아니라 올리버빛 같은 밝은 해갈색이었으며 어딘지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데 묘사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무인도에서 사람이 지금 자기 말고는 없잖아요. 전부 동물이고, 그죠? 뭐 그런 면도 우리가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대목에서 이 로빈슨 크루소의 관심이 이 프라이데이의 노동력뿐만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뭐 육체의 뭐 신체라든지 여러 가지 결국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더 그렇겠지만 이게 온갖 그 관심이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로빈슨 크루소가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친구랑 여기 나오죠? 이 친구랑 말을 하는 즐거움 외에도 사람 자체가 유달리 마음에 들었으니 그 친구의 순박하고 숨김없는 정직함이 날마다 더욱더 내 눈에 띄었기에 이 친구를 정말 사랑하기 시작했고 이 친구 쪽에서도 아마 이전에 사랑했을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사랑했다고 믿는다. 이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로빈 크루소의 어쨌든 기대에 완전히 부응합니다. 프라이데이가. 그것을 위해서 하인 역할도 하고 주부 같은 역할도 하고 아내처럼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서 언제나 이 로빈슨 크루소의 곁을 지키고 정말 뭐 그렇게 다양한 역할을 다 하거든요. 그 앞서 언급된 작품 파멜라에서 그죠? 그 보면은 한이었던 파멜라가 주인의 아내로 선택될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작품처럼 이 로빈슨 크루소에서도 프라이데이도 역시 여러 번의 시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로빈슨 크루소와 평생을 함께할 존재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프라이데이가 그 부르주아 남성이 이상으로 그리는 여성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아내처럼 자발적으로 이렇게 굴복해가지고 로빈슨 크루소의 손발이 되고 정말 믿음과 애정까지 여기에 보태져 가지고 로빈슨 크루소가 자신의 남성적 권력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크게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이 원주민을 노예로 삼는다는, 그죠? 어떻게 보면 생존에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그런 뭐 결과 혹은 그런 강제가 아니고 동의에 의해서 이 프라이데이가 식인종한테서 이 프라이데이를 구해주었을 때 로빈슨 크루소의 발에 뭐 입을 맞추면서 자기가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동의를 구하잖아요. 그 예속되겠다고, 그죠? 뭐 물론 그런 건 있고, 또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고 그를 가르치는 문명화 과정이라든지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가 사실은 다 여기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주아 아내가 집안의 천사로 아무리 칭송되더라도 남편과는 절대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은 프라이데이도 역시 로빈슨 크루소의 사랑하는 노예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로빈슨 크루소는 여성을 배제해서가 아니고 섬과 또 이 로빈슨 크루소의 흑인 친구를 상징적 여성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남성적인 권력을 얻고 있습니다. 즉 로빈슨 크루소를 관통하는 그 당시 부르주아 남성성은 권력을 획득하는 다른 모든 남성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성과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여성성에 대한 거리두기 속에서 확실한 남성성이 확립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부르주아 남성성은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상업에 내재된 여성적 가치를 억제하고 젠틀이 남성성과 하층민 남성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욕과 절제를 더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무인도에서의 어떤 생활 이렇게 막 재미있는 논리로 그런 어떤 모험이라는 시각에서만 보면은 이런 걸 간파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여기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런 그 점들을 사실은 분석을 하면요, 좀 문제점이 사실은 많이 드러나는 그런 어쨌든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그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42분 45분. 그래서 어차피 오늘 다 못하고요. 지금 남은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다음 시간에는 다 마칠 수 있겠네, 그죠? 분량을 볼 때.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 텍스트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분량으로 보면은. 자, 오늘 여러분 열심히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남은 부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